이슈의 핵심에 가장 가까이 그리고 쉽게 다가갑니다. 오후에 뉴스 세포를 깨우는 시간, 뉴스 후 시작합니다. 말 많고 탈 많았던 부실 잼버리 잠시 후에 폐영식이 진행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모두가 한 마음으로 태풍 대비에 집중할 때 가짜 뉴스 퍼뜨리고 위험한 행동에 나선 이들이 있습니다. 짚어봅니다. 네, 뉴스 오후 먼저 쇼츠트랙부터 달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트랙입니다. 한반도 훑고 간 카눈입니다. 6호 태풍 카눈, 지금도 비가 오는 곳은 있지만 태풍 자체는 밤사이 수도권을 지나 북한으로 갔다가 오늘 새벽 6시쯤 평양 부근에서 소멸했습니다. 다행히 당초 예상보다는 빨랐습니다. 하지만 전국 곳곳에 상처를 남기고 갔는데요. 대구에서 인명피해가 나왔습니다. 군위군의 한 마을 전체가 흙탕물에 잠겼습니다. 어디가 도로고 밭인지 분간이 되질 않죠. 하천 3개가 합류하는 지점에 순식간에 물이 불어나서 제방이 무너졌고요. 물길에 휩쓸린 60대 남성이 500m 떨어진 다리 아래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자, 태풍이 마지막으로 훑고 간 수도권입니다. 서울 종로의 한옥마을인데요. 비와 지붕은 물론 석가래와 대들보까지 폭삭 무너져 내렸습니다. 말 그대로 뼈대만 남았는데 다행히 사람이 살질 않는 곳이었습니다. 또 서울 동요대교 북단에서 학원버스가 빗길에 미끄러져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고요. 경기 동두천에선 교회 철탑이 무너져 주택 지붕을 덮치기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제보 영상도 보겠습니다. 부산의 한 미용실 갑자기 유리문이 열리더니 와장창 깨져버립니다. 놀란 미용사와 고객이 그대로 얼음이 돼버리는데요. 당시에는 부산에 순간 최대 풍속 초속 34m의 강풍이 불었습니다. 자, 이번엔 물폭탄이 쏟아진 강원도입니다. 속초 중앙시장 모습인데 시장 전체가 뿌연 흙탕물에 잠겼습니다. 종아리 높이까지 물이 찬 건데 물막이가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총 400mm가 넘는 비가 내렸죠. 강원도는 특히 산사태 등 2차 피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전남 곡성군의 한 주택입니다. 마당에 개 2마리가 있는데요. 갑자기 불어닥친 강풍에 집이 순식간에 주저앉았습니다. 할머니도 뒤로 넘어지기까지 했는데 다행히 할머니와 개 모두 무사하다고 합니다. 자, 대구 달성의 송해공원입니다. 한 시민이 말과 함께 무릎까지 차오른 물을 헤치고 걷고 있습니다. 자, 또 아예 말을 타고 빗속으로 달려가는 모습도 보이고요. 승마장인데요. 앞에 그냥 물난리가 나가지고요. 8년 동안 승마장에 여기 와서 있었는데 이렇게 물이 이렇게 차오른 적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이곳은 경북 의성군의 한 건물인데요. 무너진 벽이 가스통 위로 떨어졌습니다. 가스통이 깨지면서 가스가 계속 뿜어져 나왔습니다. 다행히 긴급 조치가 이루어져서 안전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네. 자, 박 앵커, 혹시 이 사진 본 적 있어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봤습니다. 네. 건물 37층에 붙은 문어, 태풍 때문에 날아온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 태풍 때마다 반복해서 올라오는 가짜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 유튜버가 이번 태풍 피해 상황이라고 올린 영상, 어제가 아니라 지난해 작년 태풍 흰남노 때 발생한 피해 현장이었습니다. 예. 이런 가짜 뉴스 때문에 해당 지역 주민과 상인들의 피해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트랙, 하와이를 덮친 산불입니다. 마치 용암이 끓듯 산 등성이 전부가 빨간 불길로 뒤덮였습니다. 세계적인 휴양지인 미국 하와이에서 일어난 대형 산불로 현재까지 최소 53명이 숨졌습니다. 맨 처음 불길은 하와이 마우이 섬에서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허리케인이 몰고 온 강풍에 하와이 본섬 빅 아일랜드까지 번진 건데요. 불이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퍼진 바람에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들이 거리에 갇히거나 또 불을 피해 바다로 뛰어드는 긴박한 상황 벌어졌습니다. 지금 이 사진이 산불 전후 마우이 지역 위성 사진입니다. 상등성인부터 해안선을 따라서 초토화된 마을이 보입니다. 현재까지 건물 1,700여 채가 불탔고요. 주민과 관광객 등 10,000명이 넘게 대피했습니다. Resident of Lahaina for about 18 years, and we just had the worst disaster I've ever seen. All Lahaina is burnt to crisp, and it's like an apocalypse.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하와이를 재난지역으로 승인하고 군 투입도 지시했습니다. 현지에 있는 500여 명의 우리 교민들, 또 한국 관광객들의 인명피해는 다행히도 아직은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옥을 갔다 온 것 같아요. 피해 가게를 하시는 분들이 그쪽 동에 두 분이 계시는데
세 번째 트랙으로 가겠습니다. 납치 7시간 만에 구조입니다. 필리핀 세부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한 남성이 커다란 여행용 가방을 끌면서 태연하게 거리를 걷고 있습니다. 수백 미터를 이동해서 주차장으로 들어간 뒤에 은색 차량을 타고 사라졌는데요. 바로 납치범이었습니다. 자, 이 커다란 여행 가방엔 8살 아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한국 교민의 자녀였고요. 현지 교민들이 SNS에 납치 사실과 차량 번호를 알렸고 대사관과 필리핀 경찰이 공조 수사에 나섰습니다. 범행 7시간 만인 저녁 8시쯤 사진 속의 이 범인 체포하고 아이도 무사히 구출했습니다. 아이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네. 네. 피해 아동의 가족은 대사관의 신속한 대응에 거듭 감사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네, 지금까지 쇼츠트랙 달려봤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암 월드컵 경기장 취재 기자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로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행사가 공식적으로 마무리됩니다. 폐영식과 K-팝 콘서트, 폭염과 태풍에 장소를 2번 옮겨서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진행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여도현 기자가 오늘은 보니보니 코너 대신에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자, 여기자 지금 참가 대원들은 다 입장을 했습니까? 네, 제가 있는 곳이 1층 출입구 앞입니다. 이 경기장에 3시간 전부터 순차적으로 입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1층 좌석을 배정받은 대원들은 30분 전부터 입장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제 뒤에 보시면요. 아직도 입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대원들 앞에 있는 이 박스는요. K-팝 굿즈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도 대원들에게 전달될 예정이고요. 이 물도 대원들에게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 문 앞에서 순차적으로 확인을 한 다음에 이제 이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140여 개국에서 4만여 명의 대원들이 상암으로 한꺼번에 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버스가 1,440여 대가 동원이 됐습니다. 주차장도 경기장만으로는 부족해서 이 일대 주차장도 빌린 상황인데요. 일대 주차장에 내린 대원들은 걸어서 경기장까지 왔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이 시각 상암 서울 월드컵 경기장입니다. JTBC 상암동 스튜디오에서 사옥에서 잡고 있는 화면입니다. 자, 여기 버스가 앞서 얘기했듯이 1,000대가 넘게 지금 상암동으로 한꺼번에 모이는 상황. 교통 대란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일대 교통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이 일대 교통은 2시부터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도 이곳에서 회사까지 차로 5분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교통 통제 때문에 걸어서 왔습니다. 교통경찰도 400명이 넘게 동원이 됐는데요. 경기장 바로 앞에 있는 도로는 완전히 통제됐고 인접한 도로는 교통량에 따라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요. 규론교차로에서 월드컵 경기장 교차로까지 월드컵로 양방향은 완전히 통제되고 월드컵 경기장 교차로에서 농수산 교차로, 난지 IC와 상암 교차로가 탄력적으로 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일대를 지나는 버스도 우회 운행을 하게 되는데요. 버스 정보 안내 단말기를 확인하시면 보다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자는 지금 경기장 밖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럼 오늘 안에서 행사는 어떻게 좀 진행이 됩니까? 네, 저는 지금 밖의 상황을 계속해서 취재 중이고요. 안에도 저희 취재 기자가 가 있는데요. 저희 취재 기자에게 물어보니 안에 대원들은 지금 음식을 받고 선물을 받은 걸 가지고 다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각자 국가명도 연호하고 좀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읽힙니다. 지금 7시부터 시작되는 K-팝 공연 전에 5시 30분부터 한 30분 정도 폐영식이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잼버리 하이라이트 영상부터 다음 개최 국가에게 연맹기를 전달하는 행사까지 진행된다고 합니다. 7시부터는 앞서 알려진 대로 2시간가량 K-팝 아이돌 콘서트가 진행되는데요. 여기에는 아이브와 뉴진스 등 19개의 인기 아이돌 가수팀이 참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JTBC 여도현입니다. 네, 5시엔 뉴스 오후 규스룸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규스룸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오신환 전 의원, 김유정 전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방금 저희가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연결해봤습니다. 저희 JTBC가
JTBC가 상암동에 있으니까 오실 때 어떤 씨가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잘 오셨어요? 네. 괜찮았습니까? 저는 네. 걱정돼서 지하철 타고요. 예. 또 버스 갈아타고 왔는데 이미 2시부터 이제 막 입장을 하기 시작하는 예. 거라 경찰들이 쫙 다 교통 통제도 예. 하고요. 또 잼버리 대원들 태운 버스들도 여러 대 봤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손도 흔들어주고 했는데 먼저 이렇게 보내고 예. 통제를 하고 있어서 예. 생각보다는 그래도 조금 원활하게 잘 되고 있구나 이런 네. 느낌이었습니다. 아, 오신환 의원님 일찍 오셨죠? 저는 어제 밤부터 작가가 하도 겁을 줘갖고. 우리 맹 작가가 일찍 오시라고 전화를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네네. 제가 2시간 전에 와가지고 물만 네. 5잔 먹고 여기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간에 화장실 가시면 안 되고요. 저희 프로그램을 위해서 이렇게 일찍 와주셔서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이 잼버리 오늘 이제 결국 이제 어쨌든 시간은 가기 마련이니까요. 이제 주말까지 결국 시간이 지나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까지 잠시 후에 5시 30분에 이제 폐영식을 한다고 하니까 오늘까지 잘 마무리를 하긴 해야 될 텐데 어제부터 비가 많이 와서 서울에도 굉장히 좀 걱정을 많이 했고 아까 점심시간에도 상암동에 비가 꽤 많이 내렸거든요. 그래서 저희끼리 행사가 잘 진행될지 걱정이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일단 지금 비가 그쳤고 어제 보면 이제 이상민 해양부 장관도 직접 나와서 좀 점검을 하면서 이제 마지막 이제 큰 행사니까 이걸 좀 잘 치러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제 끝나고 나면 이번 주가 끝나고 나면 다음 주가 잼버리 논란이 더 뜨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감찰도 하고 책임 추궁도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확실하게 또 할 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 정부, 현 정부 탓 논란이 있었는데 또 지금은 정부냐 아니면 지자체냐 뭐 이런 쪽으로도 논란이 좀 퍼져나가는 모습이에요. 일단 오늘 나온 여야 멘트를 좀 듣고 오겠습니다. 민주당은 사고친 당사자를 제쳐두고 오히려 사고를 수습하려 애쓰고 있는 중앙정부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오로지 윤석열 정부 흔들기에만 매진하였습니다. 온 나라가 동원령으로 난리법석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압도적 절대 무능과 잔인한 국가 폭력에 우리 국민은 슬퍼해야 됩니까? 노여워해야 합니까? 자, 단도직입적으로 이 부실 잼버리 앞으로 누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됩니까? 뭐 너무 지금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봤나요? 어쨌든 지금 이게 뭐 지자체의 책임이냐 중앙정부의 책임이냐 이런 남 탓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예.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사실은 이게 오늘로써 이제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잼버리가 이제 마무리되는데요. 네.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이제 거기에 대한 네타시오가 지금 가장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래서 네타시오를 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정부 여당도 그렇고 예. 민주당도 그렇고 지금 오늘 다행히 날씨가 도와줘서 네. 지금 상암 경기장에서 폐영식과 이제 그 K-팝 공연이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마음인데요. 네. 이제 끝나고 나면 예. 각 그 책임 단위에서의 어떤 책임의 정도가 분명히 감찰을 통해서 잘 드러날 것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네. 대해서 분명히 책임질 사람들은 책임지고 네. 또 왜 이런 부실한 대회가 이루어졌는지 네. 더군다나 이게 아주 큰 무슨 올림픽과 같은 그런 대회가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년간의 준비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왜 이렇게뿐이 치러지지 못했는가에 네. 대한 것을 다시 한번 반추하면서 예. 거기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타시오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예. 그래도 책임지는 사람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잼버리 대회가 갑자기 어느 날 뭐 며칠 전에 정해져서 네. 지금 일어난 대회가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기 60개월 중에 4분의 1이 지났거든요. 지금. 네. 그런 윤석열 정권에서 계속 지금 전 정부 탓만을 해왔어요. 네. 이제 그러다가 갑자기 며칠 전부터는 지방 정부 탓을 합니다. 네. 전북 전라북도 책임이다 이렇게 예. 또 책임을 또 약간 틀어서 방향을 예. 또 바꾸고 있는데 예. 여러모로 보아도 너무나 무능하고 무책임하다. 네. 준비도 부실했고 사후 수습도 지금 굉장히 부실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젯밤에 태풍이 살짝 비껴가서라도 예. 그 지금 19팀이 아이돌 팀이 나오는 건 굉장히 큰 규모거든요. 예. 그리고 다 굉장히 그 실력 있는 그룹들이 나오는데 예.
무대 설치가 며칠 만에 그렇게 막 급조돼서 이게 할 일이 아니거든요. 예. 굉장히 시간이 필요하는 건데 그런 네. 어려움도 좀 있었고 걱정도 되고 예. 바람 불어서 괜찮을까 이런 걱정을 예. 했는데 정말 제 마음은 오늘 지금 빨리 이걸 잘 마무리를 해서 네. 이 159개 대원들을 잘 돌려보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에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거에 대해서 여전히 전 정부 탓을 하고 이제는 전라북도 탓을 하고 이러고 있는데 이 잼버리 지원 특별법에는 총리가 위원장이잖아요. 예. 정부 지원 위원장이고. 예. 그러면 여가부 장관이 왜 계속 나와서 브리핑을 했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고요. 특히나 대회 중간에 영국과 미국 대원들이 이제 그 규모가 가장 많이 참석한 영국 중간에 팀이었잖아요. 나갔죠. 중간에 나가 퇴영한 예. 이유도 예. 사실은 그렇게 뭐 엄청난 이유가 아니었어요. 네. 정말 가장 기본적인 것들, 위생, 예. 뭐 먹거리 예. 이런 문제들이었거든요. 네. 벌레 뭐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었는데 그거는 윤석열 예. 정부 1년 3개월 동안 너무나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문제들이었는데 네. 가장 기본적인 것에 소홀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 국격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추락해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아무 책임 안 지겠다? 그리고 전라북도에 책임을 돌린다? 이건 네. 진짜 너무 후화무치한 태도라고 생각해서 네. 잘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정말 꼼꼼히 잘 살펴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의 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요. 예. 물론 정부의 책임이 크죠. 예. 하지만 이제 앞으로 이런 정도의 규모의 모든 그 세계 대회를 예. 중앙 정부가 나서서 모든 것들을 다 커버한다고 하면 예. 사실상 지자체는 그 범위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 손을 놓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예. 또 지자체의 지방자체에 역행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굳이 저는 뭐 중앙정부냐 지자체냐를 떠나서 다만 이것을 정치적으로 무조건 지금 현 중앙정부의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예. 좀 과도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예. 저는 이 잼버리 대회가 끝나고 나서 예. 과연 이 책임 소재가 누구한테 더 이게 위중하게 많이 있느냐 이런 것들은 분명히 가려질 것이라고 보고요. 네. 거기에 걸맞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장관의 경우에는 이제 대통령이 임명을 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뭐 책임을 질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지방자치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투표로 뽑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글쎄, 그러니까 직전에 송하진 그 지사 시절에 이제 이게 유치가 결정이 됐고 예. 그다음에 또 여전히 이제 지금 현재 전북지사가 민주당이다 이러면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거는 좀 너무 과도하다 이런 예.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따지기 시작한다면 새만금으로 지역을 정한 거는 박근혜 정부 때고 예. 뭐 이렇게 또 지금 다 거슬러 가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런 거기 때문에 이 책임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네. 이 부분은 뭐 항목별로 나눠서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기본적으로 저는 정부가 국민들께 일단 사과를 먼저 하고 이런 부분이 잘못됐습니다마는 합심해서 조금 하고 그다음에 네. 우리가 책임 소재를 좀 밝혀봅시다. 네. 이렇게 하는 것이 순서였는데 예. 무조건 전 정부 탓을 하고 그러다가 조금 지나니까 이제 여가부도 쏙 빠졌어요. 아. 장관들 3명이 다 조직 그 공동 조직위원장에 들어가 있는데 여가부, 행안부, 문체부 싹 빠지고 예. 전라북도 탓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전라북도지사는 그 안에 들어가 있지도 않거든요. 예. 그런 상황인데 이게 왜 전북이 다 책임져라. 전북은 지금 망연자실 아닙니까? 준비하다가 다 빠져나가고 하는 바람에. 그래서 저는 여당이 이 정도로 지금 책임을 물을 자세라면 예. 국정조사 받아야 되는 거죠. 국정조사? 네, 그래서 낱낱이 좀 규명을 해보고 예. 그리고 책임을 질 부분은 누구라도 책임을 지는 네. 그게 순서라고 봅니다. 저는 좀 이게 과도하게 정치적인 공방으로 갈 이유는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물론 이제 이것이 이렇게 작은 대회 규모의 대회를 예. 이렇게 좀 부실하게 준비한 것들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겠지만 그래서 국민들이 예. 조금 더 분노하신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작은 대회인데 왜 이거밖에 못했느냐? 그렇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따져 물어야 되겠지만 예. 어쨌든 이것이 지금 뭐 정부가 뒤로 물러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이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전면에서 하고 있는데 예. 이것을 정치권에서 예. 이 탓이냐 내 탓이냐 이렇게 따질 부분들은 전혀 아니고 예. 저는 이제 그것을 다시 한번 이제 끝나고 나면 네. 소상히 그것을 밝혀서 예.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좀 어떻게 논의가 진행되는지 또 감찰 뭐 이런 부분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눈여겨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어제부터 이제 민주당 관련 뉴스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서 저희가 뭐 제목은 두 리스크 이렇게 잡아봤어요. 먼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인데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이제 다음 주 목요일 17일에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자, 먼저 이 대표의 입장을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정권의 무능을 감추기 위한 정치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없는 죄를 만들어 뒤집어 씌우는 것이 가장 큰 국가 폭력입니다. 국민이 엄중하게 심판할 것입니다. 없는 죄를 만들어서 뒤집어 씌우는 국가폭력. 이렇게 짧게 요약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네 번째 소환 조사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없는 죄를 만들어 뒤집어 씌운다고 하는 말 자체가 좀 황당한 측면이 있고요. 예. 지금 이미 그 대장동 사건하고 그 성남 FC 후원금 문제 이 예. 부분은 지금 기소가 돼서 예.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난 2월 달에는 영장 청구해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어요. 예. 그 이후에 지금 백현동 의혹과 예. 또 지금 남아 있는 아시다시피 지금 대북 송금 사건 예. 이런 것들이 지금 줄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이재명 당대표 리스크가 지금 결국에는 계속 누적되고 쌓여서 네. 이제 골물대로 골마가지고 지금 터지기 일보 직전으로 다가오는 것이고요. 예. 지금 뭐 그 다음에 지금 또 다른 리스크가 있는 지금 혁신위 예. 둘 다 마찬가지로 그 위원장과 당대표 김은경 위원장과 이재명 당대표의 리스크가 네. 지금 민주당을 혼란에 빠뜨릴 지금 과정에 지금 봉착해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혁신이 얘기는 뭐 이어가기로 네. 하고 일단 이재명 대표 소환 조사 어떻게 예상을 좀 하십니까? 이 흐름을? 저희가 사실은 이제 올 초에 3번의 네. 이제 소환 조사가 있었는데 첫 번째 소환 조사 때는 이제 굉장히 다른 의미로 이제 반응이 좀 뜨거웠죠. 아. 뭐 혼자 나가야 되느냐, 언제 나가느냐, 아, 예. 또 의원들이 같이 가느냐, 마느냐, 막 이제 이런 얘기를 아. 했었는데 이제 결국에는 네 번째가 되고 보니까 조금 다들 좀 내성은 생긴 것 같아요. 내성이 네, 생긴. 내성이 생긴 것 같고 예. 뭐 3번 소환하고 끝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이제 예상하고 있던 바이긴 하죠. 그래서 없는 죄를 만들어서 뒤집어 씌우는 국가폭력이라는 이재명 대표 이제 그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억울함이 있다라는 네. 그런 표현인 것 같고요. 예.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있는 죄도 기소 안 하는 검찰인 건 맞습니다. 아. 왜냐하면 대통령 장모 그 재판에서요. 예. 사무소 위조 사무소 행사로만 기소를 했지 재판부에서 묻지 않았습니까? 왜 사기죄는 소송 사기죄는 기소하지 않았냐 예. 이렇게 검찰에게 반문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년 받은 것 때문에 소송을 피우기도 했었죠. 이제 그걸 보면 검찰이 굉장히 선택적인 그 기소를 하고 예. 공소권이나 이런 것들에서 굉장히 자의적으로 행사한다라는 예. 걸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도 대장동 428억 묻어놓고 저수지에 묻어놓고 뭐 어떻게 할 거다 이런 얘기들 1년 내내 떠들었지만 어디로 간지 사라졌어요. 그리고 변호사비 대납 사건도 김성태 전 회장 들어오면 이재명은 이제 구속이다 이런 예. 얘기 막 했고 예. 증거가 차고 넘친다, 딱 떨어진다 이런 예. 얘기도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귀에 예. 딱지가 않도록. 그런데 이제는 다 어디로 사라지고 이제는 예. 또 백현동 건이고 그다음에 예. 또 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예. 수백 번의 압수수색 끝에 이재명 대표로서는 예. 굉장히 좀 부당함을 느끼는 것 같고요. 예. 근데 그런 점에서 당당하게 나가 출석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예. 또 그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예. 저는 국민께 약속한 대로 할 예.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이제 구속될 것이다 그 얘기를 계속 하셔가지고, 네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인사들이 최근에 이제 라디오 같은 방송에서 들어보면 이제 이재명 대표의 구속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 그걸 어떻게 보시는지를 좀 궁금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검찰의 정치 탄압의 프레임으로 지금 자꾸 이재명 대표가 그 프레임을 짜고 있는데요. 예.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것이 결국엔 검찰이 이 대장동 사건을 포함한 지금의 모든 의혹들을 네. 지금 정권에서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더욱 대선 과정에서 특히 민주당의 경선 과정에서 이것이 불거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난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기소의 과정으로 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검찰과의 어떤 현재 윤석열 대통령 정권 하에서의 어떤 검찰로만 자꾸 몰아가는 것은 저는 부당하다고 보고요. 예. 지금 결과적으로는 또 다시 이제 뭐 9월달, 10월달에 대한 위기설이 다가오는 거죠. 그게 예. 이제 우리가 이후에 논의할 그 혁신위가 지금 제안한 예. 대의원제 폐지와도 맞물려 있다 이렇게 지금 예측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것이 지금 결과적으로 민주당의 큰 혼란으로 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혁신이 예. 한 말씀만 드리자면요.
과거의 검찰은 적어도 여야의 어떤 기계적 균형이라도 맞추려는 노력은 했었어요. 예. 국민의 눈치를 어느 정도는 봤단 말씀이죠. 그런데 이거는 완전히 돈봉투 관련해서는 국회 사무처까지 몇 번을 압수수색하고 관계자들 다 압수수색하고 몇 번을 했으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잘했다는 게 아니고 네. 적어도 여당도 마찬가지로 해야 된다는 거죠. 황보승 의원이나 김연아 의원이나 또 어디 시장 그 관련해가지고 공천원금 이런 얘기 나왔지만 예. 거기 압수수색했다는 얘기 저희는 뉴스에서 본 적이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잘했다는 거라기보다는 적어도 검찰이 여야의 형평은 맞춰야 되는 거 아니냐. 선택적이다. 그렇죠. 너무 예. 선택적이고 너무 자의적이다 이거는. 예. 그러니까 야당으로서는 사실은 억울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고 예. 야당이 수가 많다고는 합니다마는 국회 통과시킨 법안들 대통령 다 거부권 행사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시행령 통치하고 있는데 정말 야당으로서는 뭐 어쩔 도리가 별로 없거든요. 그럼 이런 하소연을 국민에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혁신의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 얘기를 또 계속하다 보면 이거 끝이 안 나기 때문에 이 와중에 조기 종료한 혁신위가 내놓은 이제 최종 제안을 두고 당내에서 이제 불협화음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최고위에서 이제 같은 지도부끼리 다른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거든요. 이것도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대의원제 폐지는 총선에는 전혀 적용사항이 없고 오로지 전당대회, 즉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곳에만 적용됩니다. 내년 총선이 끝나고 해야 할 일을 굳이 지금으로 당겨야 할 시급성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혁신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혁신을 거부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낡은 존재로 만드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 함께 자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 이제 김유정 의원님께 먼저 드릴게요. 지금 이제 가장 크게 되는 쟁점이 뭡니까? 권리당원이 그 권한이 높아지고 대의원제가 축소되는 그 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혁신위가 사실은 뭐 그 위원장의 설화 때문에 예. 동력이나 명분을 잃어버린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예. 내놓은 안을 보니까 뭐 굉장히 수긍할 만한 안들도 있어요. 아, 그런데 가장 이제 눈에 띄고 쟁점이 되는 부분이 바로 대의원제 이제 거의 사실상 폐지 예. 이런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어제 태풍으로 날 혁신안을 내놓고 이제 종료가 됐는데 예. 당에는 더 큰 태풍이 몰아닥칠 위기예요 아. 지금. 그래서 대의원제를 이제 대의원이 이제 한 16,000명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전당대회 할 때 지도부를 뽑을 네. 때 원래는 이제 대의원의 비중이 높았는데 그렇죠. 지금 권리당원 70%, 그다음에 여론조사 30%로 하자는 거잖아요. 네, 전에는 대의원 30, 뭐 권리당원 40, 네. 일반 당원 5%, 여론조사 뭐 네. 25%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권리당원 중에는 사실상 이제 그 최근에 입당한 또 이재명 대표를 굉장히 지지하는 그런 당원들이 많기 때문에 네. 대의원이 이제 사실상 어떤 기능을 못 하게 되면 예. 다음번 전대에서 친명계가 또다시 이제 대표가 될 그런 네. 가능성이 높아진다. 예. 또 비명계 대의원들이 많기 예. 때문에 이제 이런 논리긴 합니다만 저는 이제 사실 이 문제보다도 혁신위가 왜 출발했는가 초점을 맞춰야 되고요. 예. 돈봉투나 또는 코인 사태 때문에 당이 위기감이 컸기 때문에 이거를 좀 해결하고 혁신을 통해서 국민의 마음을 얻는 쪽으로 가자 이렇게 했었던 건데 윤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이 없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갑자기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나 예. 이 전대 룰을 정하는 건데 예. 당장 전대가 내년에 있는 것도 아닌데 이게 이렇게 시급한 문제가 돼야 되는가에 예. 대해서 좀 갸우뚱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당내에서도 그런 문제제기가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러면은 대의원제를 폐지하고 권리당원 7, 여론조사 3 이렇게 가면 네. 국민들이 갑자기 민주당을 지지해 줍니까? 예.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이게 당내 혁신인가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혁신위가 네.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예. 또 이게 제안이나 또 권고이기 때문에 예, 이걸 알겠습니다. 뭐 예. 의무적으로 할 또 그것도 없기 때문에 앞으로 좀 당내 논의가- 충돌이 예.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혁신이라는 게 말이죠. 예.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혁신 그러면 지금 당의 권한과 기득권을 갖고 있는 그 세력이 누굽니까? 예. 결국에는 지금 친명이라고 하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그 권력이잖아요. 예. 그러면 그 권력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거기서 분권화하는 이런 혁신이 혁신이지. 예. 오히려 당권을 더 강화하고 친명계를 옹호하는 이런 혁신 아니라고 한다면 예. 국민들이 볼 때는 사실 이걸 혁신안으로 보기는 어렵죠. 아. 그렇기 때문에 소위 지금 여의도에는 비명계의 비명 소리만 들린다 이런 얘기가 비명계의 예, 비명 들리고 소리만 있는데 들린다.
결과적으로 소위 개딸들이 원하는 마음대로 원하는 그런 혁신안을 혁신위가 예. 제안한 거잖아요. 근데 예. 거기 그 갈등이 결국에는 지금 촉발될 수밖에 없는 예. 그 시한폭탄을 지금 내놓은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민주당이 이 이재명 당대표의 검찰 출석, 네 번째 출석과 예. 또 이 혁신의 혁신안들을 통해서 의총과 지금 뭐 워크숍을 준비하고 있다는데요. 네. 앞으로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벌어질 것 같다 이런 네.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그 대의원제는 이제 민주당이 지금 이제 폐지하는 것을 이제 권고하는 그런 혁신이 결과 나왔는데 국민의힘도 지금 대의원제는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면 그 방향은 국민의힘이랑 민주당이랑 같이 가면 그게 스탠다드가 되는 겁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예. 각 정당마다 이제 선택하는 취지와 예. 그 역사가 있는 것인데요. 저는 예. 뭐 우리 국민의힘도 예. 이게 어떤 선출직 당대표가 됐던 아니면은 선출직에 대한 어떤 후보자를 뽑는 선거가 됐던지 간에 예. 이게 모든 전 당원들만을 대상으로 선거를 꼭 치러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이제 그렇게 오히려 그렇게 가게 되면 네. 여론이 왜곡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강성 지지층에만 호소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섞어서 선거 룰을 만들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바로 그래서 서영구 최고위원이 바로 그런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당원 100%로 지난번에 김기현 대표를 뽑았잖아요. 네. 굳이 룰을 바꿔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 대의원제가 역할을 못하면 정광훈 목사 같은 그런 경우가 생긴다. 네. 그래서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이고요. 이게 쉽게 그 혁신이 안대로 폐지되기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역사성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 예. 대의원제를 처음 도입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대의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정당에서 우리 당의 권리당원 수가 영남권이 굉장히 부족했기 때문에 예. 그때 당시에 조금 대의원제를 통해서 이걸 보완하자라는 예. 취지가 있어서 도입이 된 건데 이걸 하루아침에 그 정통성 있는 그분들도 당원이자 대의원이거든요. 예. 이걸 이렇게 폐지한다. 그러면 이 부분은 이거- 조금 퀘스천이죠. 이거 그냥 이렇게 발표만 하고 나서 그냥 조용히 묻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제안을 했고 공고를 했기 때문에 예. 이거를 의총의 논의에 붙이고요. 예. 또 최고위에서 결론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정당의 복잡합니다. 선출 제도는 뭐 정당이 판단할 수 있지만 예. 왜 시기가 바로 이 시기에 저런 혁신안도 아닌 혁신안을 내놓느냐 근데 어제 이런 태풍 문제가 오는 날 혁신단을 네. 내놔서 결국에는 좀 미루지 이제 않을까 이런 이게 제안도 이재명 리스크하고 있었어요. 연결돼 있어서 예. 향후에 9월 10월 달에 오는 위기설을 예. 만약에 전당대회가 다시 열어지게 되면 예. 지금 당장 시급한 게 이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받을 만한 소지가 충분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예. 무능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잼버리 파행까지 네. 쭉 열거를 하면서 이런 정권에게 우리 5천만 국민의 삶을 이렇게 지금 키를 쥐게 하고 있다. 이거 말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굉장히 맞는 말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민주당이 이 부정평가하고 가반이 넘는 대통령의 어떤 평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스란히 받아안지 못하고 있는데 예. 그 혁신안이 과연 대의원제를 이렇게 축소하고 폐지하는 쪽이 이게 혁신 아닌가? 말과 행동이 달랐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예. 이게 올바른 해법인가에 대해서 다들 예. 궁금해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신환 의원, 김유정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 모든 이슈를 풀어보겠습니다. 이슈 언박싱. 오늘 풀어볼 얘기는요. 내 아이는 왕의 DNA. 내 아이는 크게 될 인물이다. 이런 뜻일까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세종시의 한 학부모가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 교사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거기에 이렇게 쓴 겁니다. 내 아이는 왕의 DNA를 가진 아이다. 자, 지난달 서울 서희초 교사의 죽음 이후에 무수한 교권 침해 사례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번 사례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바로 문제의 편지부터 보겠습니다. 담임 선생님께로 시작하는 편지 9개 항목이 있습니다. 1번 보시죠. 하지마, 안 돼, 그만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고 무슨 어투죠? 아이를 제지하지 말라는 것 이해할 수가 없고요. 100번 양보해서 하지 말아주세요도 아니고 하지 않습니다. 이거 뭐 군대에서 조교가 훈련병들에게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말투 아닌가요? 편지 내내 이런 말투가 나옵니다. 2번도 보시면
싫다는 음식을 억지로 먹지 않게 합니다.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또래의 갈등이 생겼을 때 철저히 편들어 주세요. 담임교사가 한 아이만을 지키는 경호원입니까? 4번입니다. 지시, 명령투보다는 권유, 부탁의 어조로 사용해 주세요.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교사는 이 편지를 읽어 내려가면서 도대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칭찬은 과장해서, 사과는 자주, 진지하게 합니다. 담임교사더러 아이에게 계속 사과를 하라는 얘기인가요? 고개 숙여 인사를 강요하지 않도록 합니다. 대신 멋있게 손 흔들기 등 다른 방법으로 인사합니다. 자, 이런 편지를 보낸 학부모,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교사들을 지키고 보호해줘야 하는 교육부 공무원이었습니다. 5급 사무관 A씨. 이 편지를 어떻게 보냈냐면요. 공직자들이 사용하는 공직자 통합 메일로 보냈습니다. 교육부 로고 딱 찍어서. 공직자 통합 메일로 받아보았을 교사 입장에서는 엄청난 위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육부 직원이자 학부모였던 A씨는 나의 자녀가 왕의 DNA를 가진 왕자이기에 듣기 좋게 돌려 말하라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교사는 물론 학부모와 학생, 국민들이 공분하는 말입니다. 자, 이 교육부 사무관 학부모 A씨, 초등교사 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가을 학기 중에 새로 바뀐 담임교사에게 이런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러면 원래 담임교사는 왜 바뀌었는가? A씨가요, 작년 10월에 아동학대로 신고를 해서 직위 해제된 상태였습니다. 직위 해제됐던 교사는 올해 2월에 교원 소청 심사를 통해서 복직을 했고요. 5월에는 아동학대 혐의도 벗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지금까지도 전혀 사과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게 초등교사 노조의 지적입니다. 자, 문제가 불거지자 교육부는 일단 A씨를 직위 해제했습니다. 조사반을 편성해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사하겠다고 했는데요. A씨가 보낸 편지의 태도, 또 아동학대를 했던, 신고를 했던 사례를 본다면 과거에도 피해 교사가 여럿 더 있는 것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보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이고요. 이 사안을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이슈 언박싱은 여기까지 풀어봤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초록방 신의 원룸의 시간입니다. 범죄사냥꾼 이대호 형사, 피해자 신변모 신변, 신유진 변호사 모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회 이야기 해볼 텐데 일단 두 분 어제 태풍 괜찮으셨어요? 네, 괜찮습니다. 예, 뭐 특별한 피해는 없었는데요. 네. 저희 경찰은 어제 9시부터 오늘 9시까지 그 의료 비상이 걸려 있었습니다. 비상 근무하셨죠? 예. 그래서 그 항상 긴장을 늦추지 않고 지금 해제는 됐지만 경계 강화 기관에 네. 지금 상황도 대처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네. 감사 인사를 또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범죄사냥꾼 태풍 지원 들어갔다 얘기를 해줬는데 이게 진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피해 줄이기 위해 노력했잖아요. 근데 도움은커녕 민폐만 끼친 사람들이 있어서 오늘 첫 번째 주제를 목숨 건 사람들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자, 아마 예상하실 텐데 어제 한 유튜버가 진정한 태풍 방송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그 부산의 바닷가 마린시티 방파제에 나가서 태풍 방송을 했어요. 왜 그런 걸까 싶은데 일단 보고 오겠습니다. 이 몸 한번 부딪혀서 내가 한번 보여주겠다. 진정한 태풍 방송 같은 건지 내가 한번 보여주겠다. 간판 다 뜯겼고 여기는. 물 들어온다. 야, 여기에 매년 뚜껑이 날아갔다. 여기는 현재 지금 물이 잠겨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오, 자! 와, 야! 진짜 목숨 건 상황 아닙니까? 파도가 넘쳐오는데 저런 위험한 상황에서 만약에 방송하다 다치면 누구 잘못이에요? 지 잘못이지 누구 잘못입니까? 그렇죠. 자초위난이라고 합니다. 법률 용어로는. 네. 저러다가 다치면 보험금 받을 수 있어요? 자초위난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외 조항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 저런 거 참 경찰들이 일일이 제지하기도 힘들고
예,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저런 현장을 만약에 경찰관들이 목격했다 그러면 네. 경찰관 직무집행법 5조에 의해서 위험 발생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옥류도 할 수 있고 피난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억류하고 피난시키러 가는 경찰관도 위험해지니까 진짜 문제입니다. 네. 자, 지금 더 황당한 건 뭐냐면요. 방금 이 유튜버가 내가 진정한 태풍 방송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간 거잖아요. 근데 그 나온 파도 치고 막 그런 게 사실은 가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태풍 흰남노 때 영상을 짜깁기를 해서 마치 이번 태풍인 것처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도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에 또 피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인들 이야기도 좀 들어봤습니다. 피해받은 거 없어요. 어제 태풍 마리지피 쪽에 전체가 피해 없어요. 반포대에 물도 안 넣는데 무슨 피해가 있어요? 그 유튜브 맨날 어제 와가지고 촬영하고 귀찮게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저런 영상이 나가면은 지역의 사람들이 무서우니까 또 안 오고 그럼 또 그렇죠. 상권에 피해가고 또 무슨 일 났어 막 이러면서 막 안 좋은 얘기들이 도니까 그렇죠. 저런 거 방송하면서 심지어 이 유튜버가 슈퍼챗 같은 거죠. 후원금도 챙겼다고 하는데 네. 가짜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는 사람도 문제긴 한데 네. 못 돌려받죠. 근데 지금 말씀 저희가 이제 이거 사실 이게 가짜라는 걸 다 알고 봐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잘못이다, 자초위난이다 이렇게 강하게 말을 했는데 예. 이런 상황을 찍게 되면은 영상으로 인해서 엄청난 수익을 아마 작년에 경험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근데 그 수익을 올해도 받고 싶은데 아. 올해는 그렇게 태풍이 세지가 않았기 때문에 못 봤잖아요. 그래도 허위 방송을 어떻게 보면 조작하게 만드는 게 또 슈퍼챗, 이 후원금의 영향이거든요. 그래서 이 후원금이 오히려 주는 사람도 문제다. 이걸 좀 네네.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주니까 자꾸 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자, 저렇게 가짜 뉴스 하면 사람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짜 피해 심각하다고 생각해서 안 가고 그러면 이런 거 좀 신고해가지고 못하게 해야 되잖아요. 네. 신고를 물론 하게 되면 네. 경찰이 적극 출동해가지고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지를 할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유튜버들의 진짜 실질적인 문제점이거든요. 네. 자기 후원금이라든지 수익을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자극적인 걸 하고 네. 또 그런 자극적인 방송을 하면서 후원한 분들이 있는데 네. 이 후원하는 분들도 적극적으로 이 방조범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야만 한 발 더 나아가서. 예. 그래야지 좀 줄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진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요게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적극적으로 이렇게 허위 방송까지 해가지고 행정 인력을 낭비시키고 한다면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치를 취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두 분이 좀 세게 말씀하신 이유가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계속 2차 피해가 발생하다 보니까 네. 이거 주는 사람, 후원한 사람까지 같이 좀 뭔가 처벌해야 된다 뭐 네. 이런 얘기까지 지금 사실 해주신 저도 건데 1차 방송만 보고 이게 편집된 건 모르고 모르죠, 어머 사실 태풍 보면. 피해가 여긴 이 지역은 이렇게 났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후에 이 방송이 짜깁기 된 거를 알고 나서 너무 이게 배신당하고 화났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해운대 구에서 상인들이 이거 업무방해다라고 네. 해가지고 고소가 들어와서 이제 검토하고 있다고 하고요. 어떤 유튜버는 아예 또 바닷가에 텐트를 치고 했대요, 방송을. 그러니까 주제가 목숨 건 사람들이죠. 네. 정말 왜 이러는 건지 잠깐 또 듣고 오죠. 접니다. 황 대리입니다. 또 태풍 따위 무서워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 관종이죠. 네. 문제사장. 네, 관종이죠. 네. 예. 그렇습니다. 자, 지금 관심 받고 싶어서 슈퍼챗 받고 싶어서 이런 사람들이 있고 또 문제가 뭐냐면 이제 본인들이 직접 방송을 하는 건 아닌데 문제가 술입니다. 술에 취해서 바닷가에 빠진 30대 남성. 이거는 이제 텐트 치는 방송을 했던 유튜버였고 바닷가에 빠진 그러니까 이제 못 들어가게 해놓은 상황인데 밤 시간에 이제 바닷가에 들어가가지고 이분 사실 어제도 저희가 소개를 했는데 정말 네. 큰일 날 뻔했어요. 심폐소생까지 받았는데 만취 상태였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또 사랑에 취한 분들이 어떤 커플이었나 봐요. 그래서 파도가 엄청 치는데 그러니까 해수욕을 하겠다고 바닷가에 들어간 거죠. 저런 사람들도 있었고 또 방파제에서 낚시하고 수상 스키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 역시 처벌 받을 수 있죠? 네. 예, 그렇습니다. 해운대 구청에서는 네. 술 취한 남성에게 가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그러고요. 이 규정이 해수욕장법에 따르면 지정된 시간 이외에 바다에 들어가게 되면
그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예, 예. 그리고 또 제주도에서는 이번 태풍 경보의 그 모든 해안가에 대피 명령을 내렸는데 네. 이를 위반했을 때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200만 원의 그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이게 혼을 내야 하지 그렇습니다. 말라면 좀 하지 말았으면 근데 좋겠어요. 이렇게 과태료 규정만 지정해놓고 네. 실제 그걸 강하게 처벌하지 않으면 훈방해주는 경우도 사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계도 조치하면은 또 뭐 이 사람들 해도 잘 안 됩니다. 먹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목숨 걸고 이런 일 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는 이것도 굉장히 공분을 많이 일으킨 사건이에요. 이른바 롤스로이스 사건.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20대 여성을 이제 다치게 한 운전자 신모 씨가 있는데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오고도 이제 17시간 만에 석방이 됐다가 오늘에서야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구속영장 실질 심사 받으러 지금 법원 가고 있는데 뛰어가요. 네. 늦어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그 구속 심사할 때 반성하는 태도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영향 있지 않겠습니까? 영향이 없다고 볼 수가 없고요. 예. 사실은 지금 저기 검정색 상의 전체 긴팔을 입고 왔어요. 지금 날씨 긴팔을 입은 날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네. 이거는 이제 본인의 문신을 가리기 위해서 저런 옷을 선택한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이게 10분 늦었다라는 이유가 본인은 어떤 이유가 있고 핑계가 될 수 있겠지만 네. 법원의 재판에 늦었다라는 거는 도주 우려도 없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이거를 본인이 되는 핑계랑 네. 법원에서 보는 거랑 도주 우려. 아니 이 사람이 10분 늦었지만 다음 재판에는 다음 사건 이 구속 수사를 하는 거는 이 재판을 이 판결을 받을 때까지 신병을 확보하려고 하는 건데 네. 그 다음에 1시간 늦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좀 그러다가 또 안 올 수도 있는 그렇습니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도주 우려에 대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고 구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합니다. 저는. 일단 또 태도의 문제고 네. 더해서 이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할 소지가 있다는 네, 거. 그렇습니다. 자, 이 신 씨가 마약의 양성 반응이 나왔고 케타민 포함해서 총 7종이 검출이 됐는데 이제 본인은 내가 마약한 거 아니다. 내가 아파서 처방받은 거다. 이런 주장 이어가고 있습니다. 잠깐 듣고 오시죠. 사고 당시 기억 안 난다고 하셨는데 약물 과다 투약하신 거 아닌가요? 네, 그 신 씨의 이게 새로 나온 속보예요. 이 신 씨의 과거 범죄 기록을 확인해 봤더니 이제 과거에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해서 이제 집행유예가 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징역형이 나온 그런 전력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본인은 이제 지금은 수면 마취 받은 거다, 그 여파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런 과거의 범죄 기록들을 봤으면 이 신 씨의 말이 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을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제 보통 피의자들을 조사하게 되면 네. 전과 이력을 기본적으로 확인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담당 수사관도 이 사람이 마약을 했던 경력이 있다는 걸 알았을 것입니다. 근데 네.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나서 17시간 만에 풀어졌다고 하는데 네. 이제 그 진술에 그 피의자가 주장하는 부인하는 부분에 대해서 네. 그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을 겁니다. 네. 보통 48시간 동안 잡아놓고 그 조사를 할 수도 있지만 네. 그 이전에 그 시간을 다 채우더라도 확실하게 이 사람이 진짜 마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 부분은 국가수의 감정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럼 그 결과 나올 때까지 잡아둘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48시간 안에 그 결과가 안 나오나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일단 이 사람이 또 그 소변이라든지 머리카락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으면 네. 압수영장에 의해서 강제로 또 그 뽑아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압수영장을 신청하게 되면 보통 2, 3일이 걸려요. 그러다 보면 지금 현행범으로 체포된 시간 48시간을 훨씬 경과해버리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17시간 만에 그 석방을 한 이유는 좀 더 확실한 그런 국가수의 결과라든지 이 진술을 반박할 수 있는 내용, 그다음에 병원에서 실제 그런 그 마취류의 마약 성분을 투약한 부분이 있는지, 처방된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17시간 만에 석방을 한 이후에 사후 영장으로 오늘 실질 심사가 잡힌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그 신 씨가 가지고 와야 하는 증거 서류, 그러니까 소명서라든지 본인이 증명해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경찰이 일단 석방을 했다가 맞습니다. 네. 그런 이제 의사 소견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상 예전에는 공문으로 다 됐던 것들이에요. 예, 예. 근데 이제 개인정보보호법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강화되면서 그 자체를 우리가
가져올라 그러면 네. 그 병원 측에서 압수영장 가져오세요. 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그 압수영장을 신청해가지고 법원에서 발부받기까지 네. 2, 3일이 소요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간을 빨리 벌기 위해서 네. 스스로 가서 가져와라. 스스로 오게. 그렇게 한 게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네. 근데 그 과정에서 뭐 증거인멸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일단 풀어주고 나면.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선임한 변호사가 네. 그 신병에 대해서 도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책임을 지겠다고 했고 네. 또 그런 부분을 마저 경찰관에서는 배제할 수 없는 게 피의자 인권 부분이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네. 사실 변호사가 선임된 입장에서 도망가는 거 신병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고 했는데 네. 왜 수사기관에서 이거 증거도 명확하지 않고 아직 확인할 부분도 많은데 왜 불구속 안 했느냐. 그리고 진정을 하게 되면 담당 수사관은 또 진정받고 거기에 대한 조사받고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민감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차단하고 시간도 벌어서 확실하게 구중한 다음에 증거를 잡아서 이렇게 사후영장으로 이렇게 가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사실 이거 처음에 석방해가지고 이제 경찰 이거 바로 풀어주면 어떡하냐 사실 좀 비판 여론도 많았는데 네. 이런 이유도 있을 수 있겠다. 알겠습니다. 이 법조인이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 실제로 네. 이 경찰에서 이제 변호사가 선임이 되어 있다. 내가 변호인입니다라고 하고 뭐 신원보증하겠습니다라고 하고 계속 협조 요청을 했는데 경찰이 전혀 협조를 안 해준다라고 하면은 실제로도 변호사들은 그거를 가지고 문제를 삼습니다. 그래서 왜 이게 이렇게까지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데 이거를 왜 위배하는지에 대해서 네. 강력하게 저 경찰서에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오히려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판단하기에 가장 빠른 조치. 신원은 보증한다니 아마 신병 확보는 될 것이다. 그리고 필요한 예를 들면은 의사 소견서라든지 네. 그리고 보험 차량 보험 증서라든지 그런 거 그리고 사고 차량이 실제로는 지금 피의자의 차량이 피의자가 아니라고 차량이 해요. 아니라고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사고 차량 차주와도 또 이런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가장 신속한 방법 그리고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빨리 잡힌다면은 네. 가장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현장의 판단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나서 보니 네. 과거의 그 마약 기록이라든지 이력이라든지.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7종이 나왔다고 그러지 네. 않습니까? 이제 몸에서. 그렇다면 단순히 이게 마취할 때만 한 군데서 마취할 때만 받은 게 아닌 것으로 지금 추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구속영장이 아마 발부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본인 차가 아니고 이 사람이 네. 이제 처음에는 조직폭력배 일원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저도 이 강남경찰서 직접 전화해봤거든요. 네. 취재를 했더니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제 관리하는 조직폭력배 명단에는 이름이 없는 사람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네. 중고차 관련 업종에서 일한 사람이라고 하던데 어쨌든 이 가해자 신 씨가 그 소명서를 내면서 이제 어떤 주장을 또 하거든요. 본인 입장을. 네. 그것도 잠깐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수면 마취할 때 케타민이 들어가 있던 것 같다라고 이제 피부과 원장님한테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오면은 뗄 수 없다라고 형사님께서 저를 내보내 주신 다음에 정원에 가서 처방전원을 갖고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마약 안 했다라는 거고 이제 그리고 사고 당시에 기억이 안 난다 이런 주장도 이어가요. 네. 그러니까 나는 그때 내가 어떻게 사람 쳤는지 뭐 했는지 기억 안 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기억 안 난다고 우기면 재판에 유리합니까? 근데- 우긴다는 표현은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예. 진짜 기억이 안 날 수도 예.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사고 당시에 현장 목격자가 있었거든요. 예. 현장 목격자가 보기에 너무 비상식적인 행동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영상으로 찍고 신고를 하고 또 제보를 보내고 하는데 지금 이 사람이 만약에 기억이 난다고 해서 이 기억에 나는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절대로 자신한테 불리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최소한 기억이 나도 안 난다고 하는 것이고 안 나는 거는 아마도 우리가 추정하기에는 그때 마취가 덜 풀린 상태에서 그 마약류 반응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정할 수 있으니 이 지금 가해자 신 씨는 어느 쪽으로 말하든 불리할 것으로 저희는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저희가 피해자의 상황도 조금 살펴봐야 되는데 이제 20대 여성 아르바이트하고 귀갓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리, 머리 크게 다쳤고 현재 뇌사 상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이 피해자 가족들이 신 씨한테 사과도 못 받았대요. 예. 그 A 씨 가족에 따르면은 그 의료진이 가족에게 그 마음의 준비를 할 것을 그렇게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의료진이 내사 상태로는 길면 일주일 정도, 네. 그리고 또 기적적으로 살아 있어도 한 달을 넘기지 못할 것 같다. 이런 그 설명을 해주면서 예.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상황인데도 아직 신 씨로부터 어떤 예, 이야기도 사과라든지 듣지. 뭐 이런 게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해자 신 씨에게 적용된 혐의가 위험 운전 치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인의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경찰이 살인미수협의를 적용하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피해자는 굉장히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저희 그 최원종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저희가 태풍 속보를 다루느라 전하지 못했는데 분당 흉기난동 사건 피해자 최원종 검찰에 송치가 됐어요. 자, 영상 지금 나가고 있는데 보면 마스크 안 쓴 상태로 나왔고 굉장히 좀 긴 거리를 저렇게 카메라 앞에서 걸어 나갔습니다. 우리 범죄 사정꾼 예. 그 처음에 경찰이 머그샷 이거 예. 못 찍어서 최원종이 거부해서 못 찍어서 네. 이제 공개를 못했는데 이제 네. 그거 가지고 좀 부정 여론이 있었어요. 네네. 이렇게 동선을 길게 공개한 거는 좀 그런 여론 의식한 겁니까? 아무래도 그런 여론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지금 송치하는 단계에서 아마 머그샷이 잡힌 것 같은데요. 네. 저런 부분들은 이제 송치하는 단계에서 또 자기 그 최원종이 모자라든지 자기의 마스크가 없으면 굳이 그걸 예전처럼 우리가 이제 그 인권 차원에서 네. 인권 보호 차원에서 모자도 씌워주고 마스크도 이렇게 행사들이 씌워주긴 했었는데 없으면은 이제 자기 게 경찰이 아니니까 씌워주기도 씌워달라고 한 야, 거예요? 니께 없는데 왜 그냥 가라. 맨몸으로 나가라. 예.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막 노출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최원종이 본인은 스토킹 피해자다, 스토킹 집단 피해자다 이렇게 망상성 증언을 이어가고 있는데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제가 몇 년 동안 이 조직 스토킹의 피해자였고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 제 집 주변에 조직 스토킹 스토커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제 집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죽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 망상 증세가 있어 보이는데 그 범죄 사냥꾼 예. 그 사이코패스 검사했더니 예. 판단할 수 없다 네. 이런 결과가 나왔대요. 예. 그럼 일단 망상이랑 사이코패스랑은 다른 그렇습니다. 거죠. 네. 일단 망상이라든지 환각, 환청 이런 것들은 고질환, 정신질환자들에서 많이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것도 사이코패스는 반사회적, 반인륜적 인격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이야기하는데 네. 이게 지금 그 최원종 같은 경우에는 그 경기 남부청에서 정확한 범행 동기를 확인하기 위해서 네. 사이코패스 검사를 했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결과가 이거는 그 사이코패스가 아니고 그 망상에 의한 네. 이상 동기 범죄에 해당된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 이게 그 뭐 대인 관계라든지 정서적인 문제, 네. 생활 방식, 반사회성 이 네 가지에서 평가가 안 됐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평가가 안 되는 수준이라는 거죠. 예, 진단이 정확하게 안 됐다는 그렇죠. 그런 미달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최원종이 그 또 한 얘기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반성문 쓰겠다 이런 얘기도 했다는데 지금 한 분이 숨지고 또 다른 한 분이 뇌사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6일간 병원비가 한 1,300만 원 정도가 지금 나왔다고 해요. 근데 이 검찰에서 주는 그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주는 지원금이 있고 이제 사적으로 드는 보험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중복 지급이 또 안 된다 그래요. 네, 보험은 중복 지급은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최원종의 지금 태도가 네. 피해자한테 사과하고 반성문 쓰겠다라고 굉장히 기계적으로 말을 했거든요. 예, 반성문도 뭐 구치소 들어가면 쓰겠다라고 했는데 너무 기계적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아마도 감형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피해자 측에서는 뭐 예를 들면은 뭐 지원센터에서 주는 네. 연간 5천만 원 예. 그리고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돈 말고 이 최원종의 뭐 부모님도 계실 거 아닙니까? 이렇게 최원종 측에서 직접 피해자들에게 피해 배상을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제 그 피의자에 대한 네. 이제 소송을 따로 할 수가 있는 소송도 거죠. 할 수가 있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는 사실 형사배상 청구도 할 수가 있고 해서 형사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직접 손해배상하는 것도 이거는 적극적으로 강구를 해야 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참 이번 주에 두 분과 여러 차례 만나서
진짜 많은 사건 이야기했는데 굉장히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좋은 분석도 많이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박진규 앵커랑 함께 하실 텐데 네. 저를 잊지 말아주시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LH가 강대단장 해야지? 전화해봐. 저희 3단에 시공 확인 업무 부등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슨 모르시고 별도 지침이 업무 수행 지침과 LH 건설관리 지침의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급인과 저 현장에 운영하고 있는 시공 확인 시점 및 검사 범위와 검측서 사례를 첨부하였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그때 4개 확인. 하나, 둘, 셋, 넷, 네 군데 할게요. 끝. 예, 수고하십시오. 예, 앉아. 네, 금요일에 찾아오는 반가운 손님과 함께합니다. 오후에 티키타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진솔한 이야기 풀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남자 1호 아티스틱 스위밍 선수. 사실은 2호가 없는 유일무이한 남자 선수입니다. 네, 변재준 선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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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오늘 바로 옆에 상암동에서 그 잼버리 콘서트 하잖아요. 아, 네. 아이돌들 많이 와가지고 못 가서 좀 서운했는데 아이돌보다 더 아이돌 같은 우리 변 선수와 감사합니다. 네, 인터뷰를 하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자, 이 아티스틱 스위밍이라는 종목이 좀 생소한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어떤 종목인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아티스틱 스위밍은 물속에서 하는 종합 예술 스포츠인데 네. 물속에서 수영하고 네. 안무와 음악이랑 네.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서 이제 네.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운동입니다. 생방이라 좀 떨리죠. 조금 설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물속에서 하는 종합 예술. 네. 네. 그래서 쉽게 설명하는 분들은 또 수중 발레. 네, 수영 더하기 발레다. 뭐 물에서 하는 피겨 스케이팅이다. 이렇게 비유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피겨 스케이팅처럼 이제 피겨 스케이팅도 제가 막 잘하는 건 아니지만 네. 얼음 위에서 네. 음악이랑 기술이랑 그쵸. 또 안무랑 네. 같이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이 아티스틱 스위밍도 그런 면에서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 저희가 이 변 선수의 경기 영상도 좀 준비를 했어요. 자, 지난달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린 세계 선수권 수영 선수권 대회 출전을 했는데 지금 영상이 나가고 있고 바로 입수 시작을 해서 네, 음악과 함께 멋진 저런 거 어떻게 하는지 참 모르겠어요. 첫 출전이었는데 탑 10에 올랐습니다. 일단 성적은 만족하셨어요? 네. 조금 더 나왔으면 좋겠는 바람이 있었지만 그래도 일단 많이 실력도 향상되었고 정말 좋은 경험을 얻은 것 같아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곡 선정 같은 건 누가 해요? 곡 선정은 저희 코치님, 코치님이. 송지현 코치님이 네. 이제 제안을 많이 해주세요. 어. 그래서 엄청 좋은 곡을 많이 골라주시고 네. 그것도 저희도 들어보고 네. 또 반대로 저희가 곡을 먼저 제안하기도 하고. 네, 코치님한테 드려서 이거 어떤지
그렇게 서로 같이 이렇게 내서 조율을 하는군요. 네. 그러니까 보면은 그 이제 김지혜 선수 파트너가 김지혜 선수인데 그 둘이 동작이 딱딱 맞는단 말이에요. 다리 드는 뭐 각도부터 해서 타이밍 뭐 얼마나 연습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이제 훈련 연습 그런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 운동이라서 네. 종목이 한 하루에 막 몇 시간씩 하나요? 물에 들어가 있고 그러고. 네, 이번 준비할 때 한 7시간씩 물속에 하루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기간이 좀 짧았어서 그런 네. 것도 있지만 해외 많은 선수들도 다 그렇게 많이 연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압축적으로 또 김지혜 선수랑은 또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친구니까 네. 그 흔히 말하는 케미라고 할까요? 또 그런 것도 네, 잘 네. 맞았을 것 같고. 네. 네, 그래서 좋은 성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뭐 이 종목의 특성상 또 신체의 어떤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좀 표현이 모르겠습니다. 이 각선미가 상당히 아름다운 그런 장면도 볼 수가 있었는데 누구 닮은 겁니까? 네. 그 약간 예술적으로 좀 더 느낌을 내려는 부분에서는 예. 아버지의 유전을 좀 받은 것 같고 또 네. 반대로 제가 소화할 수 있게끔 이제 뭐 운동신경이라던가 네. 그런 건 진짜 확실히 어머니의 닮은 것 같고. 피를 받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왜 했냐면 사실 우리 변 선수가 축복받은 유전자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티스틱 스위밍 국가대표 출신이시고 또 아버지가 바로 그 예술적 감성은 여기서 온 것 같다. 아버지가 바로 이분이잖아요. 이 노래의 주인공. 아, 네. 알죠? 아버지 히트곡. 네, 알죠. 아버지가 가수 변진섭 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많은 분들이 반가워하실 것 같고 이 투샷을 보니까 닮았어요. 얘기 많이 듣죠? 오, 되게 닮았네요. 제가 봐도. 본인이 봐도 닮았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변 선수 응원 위해서 그 아버지 변진섭 가수를 깜짝 전화 연결했습니다. 자, 지금 전화 연결이 돼 있을 텐데 안녕하세요, 아버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변진섭입니다. 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에 공연 활동에 매진하고 있어요. 작년 이제 코로나 끝난 이후에 7월부터 지금 계속 공연하고 있고요. 5월 네. 말까지. 예. 계속 이제 공연하고 활발한 네. 활동하고 계신 거군요. 네네네. 네, 오늘은 제가 호칭을 아버님으로 하겠습니다. 그때 말이야 좀 낯서네요. 그 제가 기사를 최근에 하나 보니까 네. 변진섭의 희망사항을 이루어준 아들 이런 기사 제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들의 이런 활약이 너무 자랑스러울 것 같은데 네네. 아들 이 재능 내가 물려준 건가요? 누구 닮았습니까? 저 닮은 것 같지는 않고 엄마 닮고 열심히 노력하는 그 노력파여서 네. 네, 운동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희망사항을 이룰 정도로 이제는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만 봐도 그게 너무 자랑스럽고 대견하고 그래요. 혹시 그 지난 일본에서 열린 후쿠오카 세계선수권 예. 직접 관람하셨어요? 관람은 했는데 제가 같이 가지는 못했어요. 그때 저도 공연 일정이 겹쳐갖고 예. 마음 같아서는 같이 가서 응원해주고 싶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떨어져 있었지만 좀 조마조마한 그 조바심을 갖고 이제 계속 전화로 응원도 하고 뭐 그랬죠. 네. 응원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아들에게. 응원이요? 네. 그냥 저는 이렇게 건강하게 열심히 운동하는 모습이 그 자체가 너무 좋으니까 그 너무 이렇게 뭐 스트레스 받는다던가 그러지 말고 항상 즐기는 마음으로 우리 지금까지 하는 것처럼 우리 재준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사랑한다. 스윗하십니다. 제가 다른 인터뷰 보니까 변 선수가 아빠가 네네. 그렇게 유명한 사람인지 몰랐다는 얘가 있던데 두 분께 네네. 한번 질문해 볼게요. 아들이 네. 아빠보다 더 유명해질 것 같다. Yes or no? 하나, 둘, 셋 하겠습니다. 두 분 동시에. 하나, 둘, 셋. 예스. No. 이 서로를 배려하는 너무 훈훈한 답변이 나온 거 아닌가요? 저는 이제 뭐 그랬으면 하는 바람으로 예스를 했고요. 네. 당연히 아들은 할 정도로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운동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역시 네. 훌륭한 아버지 밑에 훌륭한 아드님이라는 생각이 들고 네, 오늘 깜짝 네네. 전화 연결했는데 말씀해 네네.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우리 재준이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변 선수 좀 놀랐죠? 네.
자, 질문을 좀 이어가면 일단 그 생소한 스포츠라는 얘기를 했는데 시작하게 된 계기도 좀 궁금해요.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저희 팀 클럽 감독님이세요. 예.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많이 자연스럽게 접해서 네. 저도 이제 호기심도 갖고 네. 신기하고 좀 동작들이 네. 이쁘니까 계속 이렇게 해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5학년 때 마침 학교에서 수영 대회를 나갔는데 네. 제가 우승한 걸 어머니께서 보시고 너 한번 재능이 있구나. 네, 재능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권유를 해주셨어요. 이거 아티스틱 스위밍 한번 해봐라. 네. 그래서 저도 자신 있게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시작을 한 네, 거예요. 했죠. 잘하려고 또 현대무용 같은 것도 배우고 그랬다고. 네, 현대무용도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네. 배우고 있었어요. 그 안무하는데 아무래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금 그 현대무용하는 영상인데 저런 동작들을 그럼 물에서 하는 거예요? 물 안. 저런 동작을 이제 그 시합장 가면은 네. 수영장 풀에 입수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데크라고 무대처럼 올라가서 네. 뭐 주제를 표현한다던가 약간의 아. 그런 물 밖에서 동작을 하고 입수를 하거든요. 네. 그럴 때 정말 주제를 표현할 수 있게끔 네. 뭐 이렇게 안무를 하는 네.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수하기 전에 있는 영상 저희도 또 그 준비를 했었는데 그 영상을 보면 이제 입수하기 전에 동작을 막 해요. 네. 그러면 그 동작도 채점에 포함이 돼요. 네. 그때부터 그렇군요. 바로 초점이 거기서부터 주제를 들어가는 표현하는 거예요.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선수로서의 첫 발을 내딛었는데 다음 목표는 뭔가요? 다음 목표는 일단 올림픽에 뛸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지금으로서 정식 종목으로 된 게 네. 믹스 팀밖에 없어서 예. 그거는 제가 출전이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막 이제 종목이 생겨가지고 네. 종목 자체가 믹스 8명이 하는 것밖에 없어서 네, 맞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 혼성 경기 이제 또 이제 생기면 또 나갈 수가 있는데.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은 그거 못 나가는 건 정말 아쉽고 일단 우리나라에 엄청 많이 이 아티스틱 스위밍을 네. 홍보를 하고 네. 많이 알리고 많은 남자 선수들도 많이 생겨서 출전할 수 있는 대회가 생겼으면 좋겠고 네. 앞으로 더 많은 선수가 생기게끔 적극적으로 돕고 싶습니다. 혹시 그 주변에 변 선수 보고 나도 배울래 하는 네. 친구들도 있고 그래요? 이게 왠지 모르겠는데 네. 나도 같이 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은 없었더라고요. 네. 있어도 약간 이제 저를 위해서 네. 약간 장난으로 나 이번에 시합 못 나가면은 우리가 같이 하면 너도 시합 뛸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네. 같이 하자. 같이 해서 그러면은 너 1등, 나 2등, 3등 이렇게 하자 해서 장난으로 이렇게 얘기 가끔 하곤 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변 선수가 1호 선수니까 변 선수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아티스틱 스위밍하는 남자 선수들 뭐 2호, 3호, 4호, 5호 계속해서 이렇게 나가게 하는 게 또 올림픽과는 또 다른 이 종목을 더 홍보하고 널리 알리는 목표라고 또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네, 변 선수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의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뉴스호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후 패밀리에 사연 들어왔는데요. 아이디 가희님입니다. 엄마가 5시면 집안일 하던 것도 멈추고 뉴스호를 보세요. 오늘 우리 엄마 생신인데 축하도 해주세요. 태풍 때문에 심란한데 깜짝 사연 소개로 엄마가 웃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셨습니다. 네, 가희 어머님 생신 축하합니다. 네, 자녀분과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인스타그램, 이메일로 사연 보내주시면 이렇게 소개해드리고요. 일상 많이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